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옛날 안녕하십니까와 좀 다른 의미로 들린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네, 안녕합니다. 네. 자, 비성기업 여파가 국내는 물론이고 이 해외까지 파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사태로 이 철통 같은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이 균열이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주변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회장님께서는 이제 다수의 외교 안보 사절을 많이 평소에 접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변에서 어떤 뭐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전쟁 기념 사업회도 지난주에 주요 일정 2개가 취소됐어요. 카자흐스탄 국방부 장관이 오기로 했다가 취소를 했고, 스웨덴 국방부 장관이 오기로 했다가 취소했는데, 좀 며칠 지나고 나서 어저께는 이제 오클라호마주 가버너 지사 네네. 케빈 스테이트 이제 방문해서 조금 공공 외교는 좀 정상화 국면에 들어가는데, 그 외국의 지도자들, 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계엄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걱정의 중심은 국내 정치 부분이 아니고 저렇게 할 때는 북한에 무슨 도발이 준비되고 있은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방 수뇌부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수사를 받거나 직무 정지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 태세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말씀이신가요? 처음에 일어났을 때, 네네. 제가 그때 외국에 있었는데, 네. 외국에 있을 때 그분들은 북한에 무슨 일이 준비되고 국지전이나, 있어, 네, 북한에서. 징후가 있었어, 그런 네.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아니다는 것이 예, 이제 그 부분 해소가 되면서 됐고요. 네. 그런 부분과 연관시켜서 본다면 처음에 걱정했던 한미 동맹 관계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또 유지가 잘 되고 있는지, 안보 태세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에 1월 20일이죠. 네. 트럼프 이제 행정부가 다시 2.0기가 들어옵니다. 트럼프 1.0기와 2.0기. 좀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1기에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데이터가 쌓였다. 뭐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 내에서는 이분은? 근데 이분이 이제 그 굉장히 젊고 에너지가 넘치는 주지사죠. 네. 이제 72년생, 나이를 밝혀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데, 네네. 트럼프는 뭐 이분들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공화당 주지사, 우리가 트럼프를 겪었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가장 특기가 뭐냐면은 일반인들이 상대방이 예측하지 않은 방법으로 거래하고 협상을 끌어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트럼프가 이번에는 트럼프를 1기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트럼프가 좀 슈퍼 트럼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네. 트럼프를 옛날에는 상원 하원이 견제하고 관료들이 장관으로서 트럼프 생각을 좀 이렇게 완충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슈퍼 트럼프 시대는 지금 의회가 공화당이 다 장악했어요, 상원 하원을. 그래서 맞습니다. 트럼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지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 내정자들을 보면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 내지는 말을 잘 듣는 분들로 해서 견제 기능이 좀 없을 걸로 봐서, 트럼프가 1기보다 더 자기 마음대로 변화무쌍한 대외 정책, 또 대내 정책을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기 때는 어른들의 축이라고 해서 그래도 이 트럼프를 견제하는 또 이 참모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냥 자기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내각으로 구성을 했단 말이죠. 트럼프 비서실장을 한 분을 아시죠? 존 켈리라고. 켈리, 네. 켈리가 제가 전쟁기념사업회를 찾아서 제가 1시간 이상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켈리 얘기를 들으면 그 군에 대한, 군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하는 주장하고 또 지시한 것에 자기가 많이 견제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어른들이 많은 견제를 해서 브레이크를 잡아줬는데, 매티스 장관도 지금 그랬고요. 브레이크 없는 네. 트럼프가 된 거예요. 고삐 풀린 트럼프 시대를 저희는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관세 정책이라든지
또한 이제 우리는 한미동맹 입장으로 좀 좁혀본다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 논쟁이 될 수 제가 한 5개 있습니다. 정도의 네. 우리 안보와 관련해서 조금 충돌되는 지점이 있을 텐데 첫 번째 이제 바이든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이미 합의한 5년짜리 방위 분담 협상을 다시 협상해라 이렇게 재협상의 할 가능성이 때 굉장히 높죠. 파열음이 네. 생길 수 있고 이 협상을 또 자기가 원하는 방향 끌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 또 규모 조정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죠. 또 그 한반도 전체를 한번 흔들 수 있는 북한과 미국 간의 직접적인 대화. 여기서 항상 또 우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한국 패싱 이런 얘기가 나올 네네.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인데 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옛날 있을 때 푸틴하고 중거리 미사일 협정을 폐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폐기했는데 중거리 미사일을 핵탑재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재배치하겠다. 그 일본에 배치하겠다 발표를 했어요. 네네. 이 부분을 한국에도 배치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한반도 전체가 사드 문제와 같은 이런 네네. 그런 게 있고 중국의 반발도 근데 예상이 가장 되는군요. 그 공감되는 부분은 네. 트럼프가 그 참모들이 지금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또 안보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플로리다 출신인데 네. 특히 그 플로리다는 지역 특정 쿠바 난민 문제를 많이 다뤄서 쿠바 인권 문제, 난민의 인권 문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서는 일기 트럼프보다는 훨씬 더 우리 입장과 같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다 보면은 뭐 이게 위기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위기가 기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네. 문제 트럼프도 이제 일기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북한과 협상을 해봐서 북한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속겠다, 속임을 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다수 또 의회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고 또 일기 경험이 있어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좀 더 합리적으로 발전해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특히 안보 현안을 다룰 때는 이런 말이 영문에 인상적이었는데 미국의 어떤 고위 관리가 저를 방문해서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가 이제 우리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6.25 때 미국이 도와준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그분이 한국을 도운 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싸운 겁니다. 그게 이런 일방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 이 문제도 우리 안보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가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략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할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와 간다면은 트럼프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예전에 회장님께서는 국방부 차관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방위비 재협상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한미 동맹에 있어서 파열음을 낼 수 있는 그런 있죠. 수준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까요? 이거는요. 네. 방위 분담 협상은 행정부가 하죠. 트럼프 정부와 우리 정부가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예산 배정은 국회가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여당과 야당, 행정부 또 협상 당사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역할 분담을 해서 잘 막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에도 트럼프 일기에서도 50억 달러 정도를 요구했거든요.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라고 했는데 그게 50억 달러였는데 그때도 한 10억 달러 수준, 통상적인 수준에서 한 20% 정도, 28% 정도 올렸는데 문제는 그때도 우리 국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국방위 간사로서 네네. 마지막은 방위분담 협상을 어떻게 하든 간에 결과 예산을 우리 국회가 주는 거거든요. 네네. 이런 여건들 우리가 예산을 행정부 원하는 대로 줄 수 없다는 이런 부분들을 트럼프 정부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방위분담 재협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갖고는 국회가 갖고는 예산 편성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도 이해할 것이기 때문에 이 방위분담금을 선거 운동 기간 동안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 이랬거든요. 네, 맞아요. 100억 달러를 네. 요구한다 해놓고 또 다른 분야에 또 많은 양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지금 대비를 하고 트럼프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국내 상황이 좀 그렇지 못한 네, 부분이 그러니까요. 안타까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역량을 지금 집중해도 모자란 판인데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뭐 중지를 모아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중동 문제도 한번 짚어볼까요? 이 시리아 상황도 긴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상황을 좀 시청자들을 위해서 짧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리아에서 내전 13년 만에 반군이 수도를 장악을 했고 또 알 아사드의 철권 통치가 막을 내렸습니다. 이 반군 연합이 지난 10일 과도 정부를 수립을 선포했는데 무함마드 알바시르 수반의 총리를 추대한다고 밝혔거든요. 이 과도 정부라고 하면은 이제 시한부인데 내년 3월까지로 일단 못을 박았습니다. 관련 뉴스를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리아 주민과 반군들이 정부군 탱크에 올라 알 아사드 정권의 몰락을 자축합니다. 파죽지세로 북서부를 점령한 반군은 현지 시각 8일 새벽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고 시리아 해방을 선언했습니다. والحمد لله انتصرنا على الطاغي بشار وعوانه والإيراني والروسي. 다마스쿠스 공공기관들은 공식적인 정권 이양 전까지 잘랄리 총리가 감독할 것이라고 반군은 밝혔습니다. نقدم لهم كل التسهيلات الممكنة وبحيث يتم نقل الملفات الحكومية المختلفة بشكل سلس. 러시아와 이란, 레바논 무장 세력 헤즈볼라의 도움을 받아 정권을 유지해온 알 아사드 대통령은 다마스쿠스 함락 직전 달아났으며 해외 도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군의 주축 세력 하야트 타우리르 알샴은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 건설이 목표입니다. 알카에다 계열 조직으로 활동하다 단절을 공언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알카에다와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리아의 놀라운 일들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고 트럼프 당선인은 시리아 내정 개입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시리아 내전이 11일 남짓 만에 급작스럽게 끝나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은 시리아의 질서 있는 정권 이양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하는 반군 내 주도권 싸움이 또 다른 내전의 불씨가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회장님, 조금 전 뉴스에서 알 아사드 대통령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러시아로 도피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러시아에 있거든요.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24년간의 철권 통치가 무너졌어요. 지금의 시리아 상황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준다고 보시나요? 아버지하고 합하면 51년 철권 통치가 끝났는데 네. 이게 우리가 4세대 전쟁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뭐 길게 이야기 드릴 수 없는데 전쟁 이론을 이 반군과 정부군의 어떤 여러 가지 정부는 러시아 푸틴의 도움을 받고 있고 많은 우월한 장비와 우월한 인력을 갖고 있는데 불구하고 전쟁 의지가 강한 전투 의지가 강한 반군, 하야트, 탈리트, 알삼 반군을 중심으로 반군 연합에게 전복이 되었고 이건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랬거든요. 32만의 정부군이 6만의 그 곡괭이 부대한테 지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정부가 아무리 인적 자원이 많고 또 장비가 우월해도 그 지도자의 어떤 전쟁의 의지 또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면은 엄청난 비극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나 시리아 사태만을 놓고 본다면은 이 시리아가 사실 약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가 몰두하다 보니까 2015년부터 푸틴이 시리아를 지원해갖고 현 정부를 해해갖고 그 해군 기지도 얻고 이랬는데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정치 한눈이 팔렸잖아요. 북한도 여기 시리아 도와주다가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런 국제적인 영향이 시리아 내전에도 직접 영향을 미쳤고 우리 한반도도 우리도 항상 국제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 예민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국내 정치는 국내 정치더라도 외교 안보 문제 또 글로벌에 또 로컬 차원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세에 대해서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전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요, 그 국내만 혼란스러운 게 아니라 이런 권력의 공백기를 틈타서 주변국들이 이 국가에 대한 개입을 한다라는 것, 이것도 사실 시리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거든요. 그렇죠. 시리아에 당장 지금 반군이 정권을 잡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골란 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3분의 2를 지금 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이 강제 점령하면서 국경은 시리아인데 그 이스라엘 점령해서 한 12만 명 이주시켜 생활하고 있는데 이것이 혹시 어떤 불안해질까 싶어서 바로 골란 공원으로 군대를 진주시키고 여기에 다시 또 오늘 트럼프는 전혀 우리는 개입할 의사가 없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또 그 시리아 갖고 전략적
위치 때문에 포기할 수 없죠. 관심을 네네.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튀르키예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인접 국가 레바논 이런 모든 나라들이 시리아가 약해지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교두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당분간 3월달까지 정권 이양한다 그러는데 혼란이 좀 지속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또 전쟁으로 돌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어요. 정부군이 지금 알아사드가 망명을 푸틴한테 갔거든요. 푸틴한테 에너지를 재충전해서 새롭게 반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럼 이스라엘과 하마스 또 그리고 레바논에 이어서 시리아까지 이렇게 중동 상황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이 전반적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차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조금 종전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러고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도 어느 정도 합의 평화 협정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큰 특징은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푸틴이라든지 트럼프 아무리 스트롱한 대통령이지만 미국이 세계 질서를 유지하는데 어떤 통제력을 상당히 상실하고 있는 거죠. 미국 눈치를 보는 잘 보지 않고 자국에 의해서 군사 작전을 하고 물리력을 사용해서 군사를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대외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냉전 체제라든지 미국과 일극 체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어떤 국제 질서를 통제하는 힘이 상당히 약화됐어요. 그런 걸 우리가 정말 유의미하게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네. 아니 지금 이제 미국이라든지 집단안보 기제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나토라는 강력한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침략 전쟁을 벌이고 있고 중동에서는 미국의 중재도 잘 안 먹히들고 있잖아요. 이집트 중재를.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 글로벌 차원 또 로컬 차원, 지역 차원에서 전부 상당히 안정이 흔들리고 있다. 불확실성이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이기에는 아마 그 국의 우선주의가 점차 더 노골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미국의 어떤 세계 경찰 국가로서의 그런 역할은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고 지금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조짐이 보이고 있거든요. 트럼프 일기 체제 때 미국 특파원이 있었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아시겠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인 지형을 이용해서 자국이 어떻게 하면은 최대의 그 국익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북러 밀착이 나오는 거고요. 시리아 같은 경우는 우리와는 미수교 국가예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북한과는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리아에 북한산 무기가 수출된 정황도 있죠. 많이 있었죠. 많이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이런 어떤 신냉전 체제의 밀착은 구도상 더 심화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시리아 상황은 푸틴이나 러시아가 또 하나의 그 안정을 이루고 강대국이 추구해서 힘이 빠지는 상황이죠. 시리아를 통제했는데 시리아를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니까 북한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유엔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수교를 하지 않은 국가가 시리아예요. 맞습니다. 시리아인데 네. 시리아가 새로 탄생한 정권의 성격이 조금 무슬림 근본주의 알카이다의 연관성까지도 지적되고 있을 정도로 우리 서방이 원하는 그런 질서는 아니에요. 미국이 원하는 질서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에서 아프간과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의 통제력이 경찰 국가로서 힘이 매우 약화된 걸 보여줬고 시리아에서 러시아의 힘이 약화된 걸 보여줬을 때 중견국 국가들이 대외 정책을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진 부분. 북한 역시 핵무기 믿고 무슨 장난을 할지 모르겠다 생각이 들죠. 네, 그럼 중동 문제는 여기까지 한번 짚어보고 그 마지막으로 이렇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해가는 이런 지점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또 이럴 때일수록 대비를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안보 상황 부분에서도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아무래도 북한이 이제는 그 러시아의 파병을 통해서 체제 내구력을 조금 더 강화시켰다 이래 봐야 되고요. 또 핵 강대국의 길을 가고 있고 미국까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한국이 한미 동맹에 대한 믿고 안보를 모두
맡기서는 안 된다는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트럼프 갑자기 주한미군 철수한다 해도 당황하지 않을 정도의 대비책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어떤 경제 수준에 맞는 또 위협 수준에 맞는 군사 태세를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은 자체 핵무장 목소리도 높지 않습니까? 이런 목소리도 좀 더 이제 밀착해서 한번 귀 기울여 보고 독자적으로 좀 더 그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점검하고 보완해 가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직접적으로 여쭤보면 회장님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쪽이십니까? 필요하다고 결심할 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간을 리드 타임이라 그런다면 그 리드 타임을 최대한 좁혀 놓을 필요가 있다. 핵무기를 우리가 이거 안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국가가 결심을 할 때 가장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드는 작업을 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본의 수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그와 비교할 수도 있겠죠.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 사업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